근데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서 인지행동 치료법이 개발됐다 했잖아요. 요거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이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법이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인데, 자, 인지행동 치료법의 목표는 뭐냐?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병적 경험들에 대한 적응적 이해를 개발하도록 돕고, 자, 자신의 정신병 경험, 환청 경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망상 경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고통과 기능방해에 대한 평가를 재구성한다. 자, 자기가 환청에 대한 평가를 다시 다른, 이전에 계속 자기가 환청에 대해서 하던 평가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 가지 예가 체드윅과 버치우드 모델이라고 하는 1994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소개된 것인데, 목소리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목소리의 정체성과 힘, 그리고 의도에 대한 신념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고통과 우울, 그리고 명령 환청에 대한 복종과 같은 문제적 반응을 예측한다 했죠. 자, CBT-P에 와서는 이전의 행동치료법과는 치료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전의 행동치료에서는 환청을 안 듣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안 듣게 하는 것, 안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 CBT-P에 와서는 목표가 바뀌어요. 들려도 관계없다. 쉽게 표현하면 대신에 휘둘리지 않으면 된다요. 환청을 듣더라도 환청에 겁을 먹거나, 환청이 명령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뭐 차에 뛰어들어 한다고 차에 뛰어들거나, 저 사람 가서 때려 한다고 저 사람 때리거나, 그것만 안 하게 하면 된다. 환청이 들리거나 말거나 간에 환청에 휘둘려서 자기의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이게 없으면 된다. 환청에 휘둘려서 겁먹고 이런 게 없으면 된다.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인지치료라고 하는 핵심 신념을 바꾸는 게 인지치료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핵심 신념을 바뀌면 딴 게 다 바뀐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환청에 대한 핵심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환청에 대한 뭐냐면, 환청의 목소리의 정체성, 환청이 억수로 무서운 사람이다. 힘, 환청은 절대적, 환청이 흔히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가 가족들 다 몰살시킬 거다. 이렇게 환청이 협박하니까 가족이 몰살될까 봐 환청의 뜻에 따라준다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아프게 할 거야. 몸 아프게 할 거야. 몸이 아파질까 봐 환청의 뜻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청이 어떤 말을 하면 환청의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는 거예요. 핵심 신념이. 그런데 자, 정체성과 힘, 그리고 의도, 환청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라고 믿는 이 의도와 같은 이런 데 대해서 지니고 있는 신념이, 그 신념이 올바른 신념인지 아닌지를 지켜봐라 하는 거예요. 신념이 그런지 아닌지 지켜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가족 몰살시키겠다, 너를 죽이겠다는 환청이 있다면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을 해보려면은 그 말을 안 들어야 되잖아요. 너가 가족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요구해요. 네 머리카락 하나 뽑아. 요거는 간단하니까 처음에 들어줘요. 환청들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대다수 환청들이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로웠는데 어느 날 말을 붙여오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되고, 네 마음 이해해, 이렇게 되면 애가 환청 억수로 좋아하죠. 근데 어느 날 뭔가를 하나 시켜요. 머리카락 한 올 뽑아볼래? 머리카락 한 올 딱 뽑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드디어 이제, 자, 살짝 네 뺨 한번 때려봐. 조금 더 세게 때려봐. 자, 이제 칼을 가지고 네 손목을 한번 꺼봐. 왜? 너는 지금까지 이러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그거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손목을 꺼서 피를 봐야지 돼. 그러면 너는 용서받을 수 있어. 손목을 꺼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더 세게, 손목을 그렇게 얕게 끄면 안 돼. 더 세게 꺼야지 돼. 이제 이런 망설이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 숙제를 해. 지난번에 소개했던 노르웨이 그 작가의
거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되면 하루 종일 공부를 하게. 수학 문제를 다 풀었는데 숙제를 다 했는데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다시 한번 검산을 해. 또 검산하고 이 검산을 밤에 10번을 하느라고 밤을 꼬박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되면 드디어 지치거나 너무 무섭거나 하면 말을 안 들으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아니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등등 하면 이제 겁이 나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신념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정말로 그런 힘을, 나를 죽일 힘을 가졌는지, 우리 가족을 몰살할 힘을 가졌는지. 아무튼 그래서 환청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부터,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큰 거를 놓고는 애들이 시도를 못해요. 가족 몰살시키겠다, 이런 건 시도를 못해요. 근데 자, 환청한테 오히려 역으로 때로는 요구를 하게 해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저거 하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지금 내 팔을 한번 들어 올려봐. 환청이 못 들어 올리죠. 환청한테 오히려 내가 거꾸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팔을 한번 들어 올려봐. 못 들어 올리면 너는 왜 내 팔을 못 들어 올려? 그럼 환청은 딴 말 하겠죠. 나는 네 명령 듣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차차 이제 환청에 대해서 애가 의심을 갖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이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만한 힘이 없다는 이 핵심 신념에 도전하는 작업을 상담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그래서 목소리와 개인의 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넓은 도식들과 사회적 세상 속에서의 그 개인의 처지와 관련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것이죠. 목소리하고 개인의 관계가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 있으면 환청과의 관계도 적대적이고, 세상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그 관계가 우호적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인지치료는 기본적으로 이런 핵심 신념을 바꿈으로써 다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다 하는 것이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BTP의 또 다른 예로는 환각 초점 통합치료라 해서 2004년도에 가서 이전에 모든 것들을 통합한 방법을 제안한 사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전략법과 CBT 피해 방법과 인지행동치료의 방법과 동기화 전략과 행동적 강화, 가족치료, 재활, 위기관리까지를 다 통합해서 환각 초점 통합치료라는 걸 내놓은 사람도 있었다. 이 논문도 꽤 유명한, 이 방법도 꽤 유명한 방법이다. 그까지만 자세한 내용은 빼고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CBT 피해 예해서 국내 번역판 책 한 권 소개라고 했는데, 요거예요. 제가 아까 그 김용식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를 하시다 정년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국제환청연구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학술대회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자기가 6년째인가 계속 참석하고 있다고 이 책의 서문에 밝히고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 책이 2018년도에 나온 책이고 2020년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은 고통스러운 환청 극복하기인데, 자, 인지치료에서 어떤 거를 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띄워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총 5부로 되어 있는데, 1부가 고통스러운 환청 이해하기, 2부가 고통스러운 환청에 다르게 반응하기, 3부가 믿음과 관계를 바꾸기, 4부가 미래를 내다보기, 5부가 보호자와 고통스러운 환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하위 챕터, 장의 제목을 보면 1장이 1부에 총 3개의 장인데, 1장이 환청이 이해하기, 2장이 자아존중감과 환청. 자, 그러니까 이 논문은, 이 책의 저자는 자아존중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낮은 자아존중감이 환청의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아존중감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환청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청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청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부, 고통스러운 환청에 다르게 반응하기는 한 장이죠. 4장 해서 환청에 대처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3부, 믿음과 관계를 바꾸기. 자, 이게 핵심 믿음과 그 다음에 관계를 바꾼다는 것인데, 핵심 믿음, 환청에 대한 믿음 바꾸기.
요게 아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이에요. 환청이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환청이 힘이 있다고 그냥 믿지만 말고 진짜로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네가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작은 과제부터 내줘서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 환청 저게 큰 소리만 뻥뻥 쳤지 별거 아니네 가 되도록 이렇게 막 바꾸어 간다. 환청에 대한 믿음 바꾸기. 그 다음에 낮은 자존중감과 고통스러운 환청 극복하기. 그러니까 자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환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존중감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청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바꾸기. 환청 및 우리와의 관계 바꾸기.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 바꾸기. 뭐 이런 이야기. 환청 및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 바꾸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환청과의 관계는 현실에서의 관계의 축소판이다. 이 이야기예요. 환청이 나한테 함부로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나한테 함부로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환청에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환청이 나에게. 현실에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청이 나를 함부로 무시한다.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나가 죽어 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나에게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나가 죽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이든 또는 암묵적이든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관계를 바꾸면 환청에서의 관계가 바뀐다. 요 말이에요. 또 환청과의 관계를 바꾸면 현실에서의 관계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 환청을 오히려 연습 상대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해내지 못하니까 내가 결국은 세상이 두려워서 내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대꾸하면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바보 같은 사람 놈아라고 안 할까 라고 하는 걸 환청을 통해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공해내면 밖에 나와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생각이죠. 환청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청은 나의 세상에서의 경험의 축소판이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세상에서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오히려 덜 두려운 연습 상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 상대로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보면은 환청에 대해서 잘 대처를 못하는 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나가 죽어 하면은 화내고 싸우든지 환청하고 화내고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면 겁이 나서 벌벌 떨든지 대꾸도 못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비주장적인 방법이라 했잖아요. 비주장적인 방법은 하나는 싸우는 방법,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방법, 비주장적인 거. 또 하나는 도망가는 방법, 비주장적인 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주장적인 것은 따박따박 내가 할 말을 해서 상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만들든 다시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하게 만들든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환청에게 내가 따박따박 대꾸를 잘함으로써 환청이 나한테 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줄래요? 라고 요청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환청과 나와의 관계는 세상 속에서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고요. 4부 앞으로 나아가기. 그 다음에 4부 미래를 내다보기에서는 8장 앞으로 나아가기가 있고 5부 보호자와 고통스러운 환청이라고 하는 요 5부 안에는 9번 보호자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뒤에 거는 제가 제목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CBTP, 자 인지행동 치료법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워낙 인지행동 치료법이 심리치료에서 대세이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인지행동 치료법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은 인지행동 치료만 찾을까봐 그게 아닙니다. 인지행동 치료 이외에도 환청에 특화된 치료법들로 수용접근법, 예를 들어서 수용전념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 접근법, 예를 들어서 마음챙김 훈련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음챙김 훈련이 곧 마음챙김 접근법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전념치료가 수용접근법의 전체가 아니에요. 수용을 해줘야 된다. 자, 수용은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의 행동을, 감정을, 욕구를 수용해 줘야 됩니다. 망상도 수용해 줘야 됩니다. 환청도 수용해 줘야 됩니다. 당사자 본인도 스스로의 증상을 수용해야 됩니다. 요게 수용접근법이에요. 수용접근법인데 이 수용접근법 중에는 수용전념치료라고 해서 수용전념치료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와 수용접근법을 결합해서 나온 게 수용전념치료예요. 자, 그러면 수용접근법이라고 하는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마음챙김 접근법이라고 해서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뭐냐, 원래 참선하는 명상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집중 명상이 있고 통찰 명상이 있어요. 이 통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윗바사나 명상인데 남방불교에서 하는 명상 방법이에요. 윗바사나 명상법이 영어권으로 가서 서양 사람들이 이걸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했고, 이 말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가져오면서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은 곧 윗바사나 명상인데, 그러면 쓸 때 어떻게 다르냐? 이게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주로 불교 쪽을 믿는 사람들, 불교 쪽의 사람들, 불교 쪽 명상 수련하는 사람들은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써요. 그리고 자기가 그 수련을 받으러 동남아시아에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음챙김 명상이다,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일단 심리학 공부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마음챙김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명상 접근법인데, 명상 중에 자, 우리가 아까 그 이야기 했죠. 명상에 집중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통찰 명상이 있습니다. 통찰 명상이 윗바사나 명상,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이야기했죠.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책에 보면 망상 있고 환청 있는 사람 절대로 명상시키지 말라, 명상하게 되면 해롭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집중 명상시키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하는 스님들 하는, 스님의 90%가 하는 방법은 집중 명상법이에요. 화두선, 화두 들어라, 이게 집중 명상법이에요. 집중 명상은 한 가지의 생각을 몰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은 안 하려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멀쩡한 사람도 거의 돌기 직전까지 가요. 내지는 실제로 도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 명상하다가 정신병 걸리는 스님들 많아요. 실제로 사람이 거의 돌아버릴 지경까지, 내지는 거의 완전히 돌아버리는 단계까지 몰고 가는 게 집중명상이에요. 화두선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버리기 직전에, 아니고 완전히 돌았는 상태에서 도가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그때까지 그렇게 깝깝하고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확 열리면서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집중명상이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 책에서, 서양 책에서 과거에 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했던 게 일본의 그 명상법이거든요. 서양에서 동양에 처음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집중명상법을 서양이 배웠기 때문에 가져가서 해봤더니 망상 있고 환청 있는 사람들한테 했더니 정신병 더 심해지더라. 당연히 더 심해지죠. 멀쩡한 사람한테 집중명상 시켜도 돌기 직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자, 망상 있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명상 시키십시오 하면 절에 데리고 가서 스님한테 명상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스님이 집중명상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화두 잡지 마십시오 이야기예요. 화두 잡으면 정말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명상이 도움이 되는 거, 윗바사나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내지는 윗바사나보다 더더욱 도움되는 게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왜? 윗바사나 명상은 전통적인 불교 방법이에요. 스님들이 주로 지도해요. 그럼 스님들은 환자들의 마음 상태를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근데 마음챙김 명상을 표방하는 사람 중에는 임상심리학자들 되게 많아요. 임상심리학자들 되게 많고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 등등 이쪽 정신과 지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심리학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합니다 하는 곳을 찾아가서 명상 배우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마음챙김 명상법이 있는데 마음챙김 명상법 중에 하나가 마음챙김 훈련, 특히나 MBS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는 MBSR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마음챙김. 근데 MBSR 자체가 마음챙김은 아닙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챙김 접근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윗바사나 명상법이나 마음챙김 명상법을 쓰는 명상법이 있는데 그거의 한 종류가 마음챙김 명상법입니다. 자, MBSR입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경쟁기억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쟁기억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비심훈련. 자비심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생성 아바타 치료하는 게 있어요. 또 목소리 듣기 운동과 목소리와 대화하기 치료가 있는데,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짧게 그냥 읽고만 지나갈게요. 옆에 있는 거. 안 그러면 또 무슨 말인가 할 거니까. 자, 수용 접근법과 아까 마음챙김 접근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제가 일단 이쪽 계통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챙김을 하면 수용이 촉진돼요. 마음챙김을 하는 이유가 마음챙김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챙김의 목표가 수용이에요. 수용을 하자고. 수용이라고 하는 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자가 수용이에요. 자, 집착하지 말고. 자, 요 부분 간단히 읽고만 지나갈게요. CBT-P가,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가 신념 변화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수용과 마음챙김 접근법은 신념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으며 내적 경험과의 관계 변화, 즉 탈중심화된 관계가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또 부모는 중심에다 뭐를 갖다 놨느냐면 그 정신병을 중심에 갖다 놨어요. 삶의 중심에. 즉 지금 환청이 있으면 환청, 망상이 있으면 망상, 불안이면 불안, 우울이면 우울. 자, 이거를 중심에 딱 갖다 놔놓고 이거 없애면 해결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이 중심에 가 있으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목표가 그림자를 없애는 게 나의 목표라면 아무리 죽어라고 그림자 없애겠다고 뛰어다녀봐야 그림자 안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절대로 증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증상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하루 종일 이 증상 당사자도 종일이 내가 이 환청 때문에 괴롭고 이 환청을 어떻게 하면 안 들을까가 숙제가 되고, 그럼 치료자한테 갔더니 환청 어떻게 하면 안 들을지만 상담하고 있고, 환청이 온통 주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망상이 온통 주제거리가 되고 있고, 집에 부모님도 온통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고, 이게 오늘은 좀 괜찮나 안 괜찮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설사 벗어났다 싶더라도 완전히 제대로 해결된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 그럼 뭐냐? 왜 그게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느냐? 진짜로 중심에 있어야 할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엉뚱한 게 중심을 점령해버린 거죠. 진짜가 뭐냐?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삶의 목표잖아요. 왜 살아야 되느냐? 사는 이유를 어느 날인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내가 우리 가족들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삶에 기쁨이 주는 게 뭐고 즐거움을 주는 게 뭐고 이걸 잃어버렸다는 어느 날인가 살아야 되는 진짜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삶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걸 어느 날인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생생하지 않고 가치롭지 않고 의미가 있거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고 어느 날인가 그렇게 되면서 엉뚱한 게 자리를 메꾸고 들어온 게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증상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지 돼요. 내가 오늘 눈 뜨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나한테 생겨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움직일지가 나올 거잖아요. 엄마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가 나오는 것이고 삶의 이유를 찾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요. 어떠한 증상도 내 이 이유와 목표가 확실하면 어떤 증상도 다 뿌리치고 나가요. 내가 밖으로 나가요. 내가 지금 오늘 저 서울에 있는 내지는 인천에 있는 어딘가를 내가 기필코 가야 된다. 왜? 자, 왜?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기필코 가야 된다. 그때는 환청이든 망상이든 강박이든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아무리 두려워도 기차 타고 끝까지 가네요.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놈이 어느 날 드디어 이민에 꽂혔어요. 이민. 도저히 안 되겠다.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는 젊은 애들 많아요. 병 때문에 집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럼 미국으로 갈까? 캐나다로 갈까? 뉴질랜드로 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동영상이고 뭐고 책이 계속 그런 것만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얘가 필히 뉴질랜드로 이민 가야 되겠다에 꽂힌 거예요. 뉴질랜드로 난 이민 가야 되겠다 하고 책을 막 검색했는데 지가 찾던 책이 검색을 해보고 저기 인천에 있는 어떤 중고 책방에 그 책이 딱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던 놈이 지 혼자서 그 경기도 가평에 사는 애인데 가평에서부터 지하철 타고 우째우째해서 인천에 가서 그 중고 책방에서 그 책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거의 망상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때로는 망상이 이렇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망상 속에서의 자신의 목표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집에서 벌벌 떨고 집 밖에 못 나가던 놈이 그 먼 길을 지 혼자 갔다 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의 삶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자리 잡게 할 거냐가 돼야 되고, 그러자면 증상은 옆자리로 비켜줘야 되잖아요. 옆자리로 비키는 그걸 탈중심화된 관계가 되게 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탈중심화된 관계라는 게 뭐냐? 다음 문장, 즉 목소리와 생각 그리고 감정을 지나가는 사건을 대하듯 내버려 두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한다. 지나가는 사건을, 이게 바로 우리가 명상이 뭐냐라고 할 때 왜 집중 명상하지 말고 윗바사나 명상하십시오, 마음챙김 명상하십시오 이야기하느냐. 윗바사나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감정이 들든 어떤 생각이 들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천지개벽하는 뭔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냥 저런 소리가 들리네 하고 그냥 소리 듣고 지나갈 때까지 그냥 듣고 있고, 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네 하고 다시 내가 맨정신 차리려지 말고 그냥 그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이든 감정이든 다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봐라라고 하는 것인데, 단 여기에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하염없이 쫓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켜는 보되 중심 자리가 있어야 돼. 그걸 호흡에 두는 거예요. 흔히 가장 쉽게는 그래서 계속 호흡을 하면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의식을 해야지 돼요. 의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에 우리가 단전에 주목을 해라 하기도 하고 배가 불룩달룩
어떤 방법도 좋아요. 코끝으로 호흡이 코끝에 집중해도 되고 단전에 집중해도 되고 배가 불룩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에 집중해도 되는데 요거는 명상법 가르쳐 주는 사람들마다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나도 퍼뜩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들으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걸 보면서 계속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 시간에 하는 짓이 뭐냐? 앉아 있다가 보면 처음에는 호흡에 여기 집중해야지 하는데 처음 한 2, 3분 집중하다 그 다음 1시간 내내를 떠다니다가 끝나요. 요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1시간 내내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렇게 1시간 내내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계속 나의 앉아 있을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걸어 다닐 때는 발에 집중하는 거예요. 발끝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집중하는 곳을 두고 나머지는 그냥 경험을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모든 사건이라든지를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생각, 감정에 매이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그러다가 보면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욕에 끄달리지 않고 아, 저 사람 욕을 하네 하고 그냥 야, 이 개새끼 하면 야, 이 개새끼야 한 애가 된다는 거예요. 환청이 나한테 뭔 욕을 하면 아, 이렇게 말하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탈중심화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명상 훈련을 통해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 자, 이게 마음챙김 훈련이라고 하는 게 꼭 앉은 자리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서서도 하고 24시간 가능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거를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연습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연습이 돼야 나머지는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모여서 하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인지행동 치료는 목소리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변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수용과 마음챙김 접근법은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추구한다. 위와 같은 결과라고 하는 건 탈중심화된 관계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망상이든 환청이든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런 것들이 탈중심화된 관계가 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중심에 진짜 주인이 제대로 진짜 주인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쟁기억 훈련은 뭐냐? 읽기만 할게요. 경쟁기억 훈련, Competitive Memory Training, 약자로 콤맷이라고 하는데 콤맷은 심상, 이미지를 활용해서 비판적인 목소리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긍정적인 기억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한다. 자, 우리가 흔히 나를 비난하고 하잖아요. 나를 비난하는 거에 맞서려고 하게 되면 아니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는 멍청한 놈이야, 바보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나가 죽어 라고 할 때 아니야, 나는 멍청한 놈이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잘했던 적이 있어. 나한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나는 어땠던 점이 있어 라고 맞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심상으로, 이미지로 떠올리고. 이게 무지 중요한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흔히 말로 생각하지만 우리 환자들은 우리보다 이미지, 심상을 훨씬 더 많이 떠올려요. 이미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떠올리고 공포스러운 장면을 이미지로 떠올리고 비참한 장면을 이미지로 떠올리고 이미지가 많이 떠오른다고요. 말의 기능이 약해지고 이미지의 기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던 장면, 그래서 막 박수 받았던 장면의 기억, 이걸 사진처럼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억을 되찾아내려면 옛날 사진첩을, 옛날 앨범을 뒤져도 되죠. 그래서 옛날 거 속에서 내가 잘했던 거를 가져와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끊임없이 그런 걸 자꾸 환기시켜줘야 되죠. 아니야, 너한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아니야, 너는 어릴 때 이런 거 잘했던 적이 있어. 아니야, 부모가 끊임없이, 부모가 애를 쥐어박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안 쥐어박고 내버려둬도 지 안에서 스스로 쥐어박는 목소리가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모는 아니야, 너는 괜찮은 애야. 왜? 지지적인 증거를 자꾸 대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자신을 방어하는 목소리와 이미지로서 대항하게 만든다.
요것이 경쟁기억 훈련이에요. 이렇게 환청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비심 훈련. 자비심 훈련은 Compassionate Mind Training 해서 CMT라고 하는데, 이 자비심 훈련은 사회적 다독임과 자기 다독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위로라고 번역할까, 격려라고 번역할까 하는데, 제일 그래도 다독인다, 안심시켜준다.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준다는 의미거든요. 영어 지금 단어를 여기 써놨으면 제가 단어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단어를 다음에 유튜브 할 때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이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한다, 마음이 진정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회적 진정, 사회적 위로, 이게 전부 다 자기 진정, 자기 위로, 그러다가 우리가 다독인다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니까 다독이는 거니까 하고 제가 다독임으로 일단 번역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다독임이라고 하는 거면 주변 사람들이 다독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가 자기를 다독여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환청이 들릴 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불안할 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자비심 훈련은 사회적 다독임과 자기 다독임을 담당하는 뇌의 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되면, 자, 그게 잘 작동이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적대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 활성화되는 위협 시스템이 조절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말이 복잡하죠. 여기까지는 다 가정이에요. 요새 하도 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우리 환자들은 수시로 겁이 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고 무서울 때 우리가 다독여주면 가라앉는데,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겁이 나서 화장실 못 갈 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 화장실 갈 수 있는데, 겁이 나서 밤에 자다가 깨서 울 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 다시 잘 수 있는데, 이 다독여주는 시스템이 왠지 모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깼는데 계속 겁이 난 이 마음이 유지가 된다. 화장실에 겁이 나서 못 가는 이 겁난 마음이 계속 간다. 그 이야기예요. 뇌에서 왠지 모르지만 이게 진정이 안 된다. 겁나고 두려운 게 진정이 안 된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독여주면, 그 경험을 계속하면 이게 진정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 그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비를 한다. 자기 자비 훈련을 하고 타인에 대한 자비를 증진시키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무슨 말이었냐면, 자기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계속 축복해주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주고 계속 자기한테 자기가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타인 자비라고, 타인에 대한 자비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축원해주고 딴 사람을 축복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런 감사나 사랑이나 축복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 많이 불러일으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만들면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마음속에 사랑을 불러일으켜라. 사랑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는 밖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눈만 떴다면 나를 끔찍하게 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 가만히 있어도 사랑 막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가 이뻐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뻐해주고 괜찮다 해주고 사랑을 자꾸 주면 자기한테 사랑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자,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 내지는 나를 이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때 내가 내 안에서 사랑발전소를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감사발전소, 사랑발전소, 자비발전소 가동시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나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주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보내주고, 미워 죽겠는 놈한테도 나중에는 사랑 보내줘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하나는 자비명상 하는 게, 자비명상이라고, 명상법 중에 또 자비명상법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와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 자기가 남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자기비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일기 쓰십시오, 감사일기 쓰십시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감사일기를 자꾸 쓰다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사랑을 자꾸만 이 사랑이 충만하게, 이 사랑이 넘쳐 흐르게 만들어라. 그것이 자비심 훈련이에요. 그러면 환청이든 망상이든 우울이든 불안이든 다 떨어져 나간다. 그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생성 아바타 치료. 요거는 좀 더 과거의 방법 비슷한데 다만 컴퓨터를 사용해서 훈련한다. 컴퓨터 아바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꼭 사람 모습 비슷하게 해서 그걸 이용하면 치료자가 환청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환청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대꾸할 수 있으면 환청도 찍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청에 대해서 화만 낸다. 환청이 나면 겁이 나서 절절 낸다. 라고 할 때에 치료자가 환청 역할을 해줌으로써 치료자가 대신 환청에 대해서 욕을 해주는 거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했을 때 이걸 좀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에 사람 얼굴 같은 거 띄워놓고 컴퓨터 화면 목소리로 해준다. 이 소리예요. 치료자가 그런 환청 아바타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바타가 욕할 때 본인이 그럼 막 얼굴이 벌개지고 쩔쩔매고 할 때 자,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심호흡 좀 하고 자, 이제 어떻게 대꾸할지 한번 생각해봐. 해서 자,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라든지.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가 환청에 대해 상당수 환자들이 환청이 반말한다고 자기도 반말해요. 환청이 자기한테 화낸다고 자기도 화내고 욕한다고 욕해요. 이러면 싸움만 점점 심해져요. 그게 아니고 환청이 나한테 반말을 해도 나는 존댓말을 해주고 환청이 나한테 욕해도 나는 욕 안 하고 점잖게 말하고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야 환청이 바뀌어요. 환청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지도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를 무시하면 지도 나를 무시해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우리 인간관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면 상대방이 점점 나한테 더 그렇게 대하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라도 내가 점잖게 대하면 결국은 지도 나를 점잖게 대하게 돼 있다. 그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기계를 좋아하다 보면은 이런 컴퓨터 생성 아바타 하면 또 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현대 기계 문명을 이용해서 과거에 하던 행동치료법을 한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환청 안 듣게 하는 행동치료법 할 때의 방법을 지금 와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컴퓨터 생성 아바타 치료라고 해도 참신하기는 한데 별로일 것 같다.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요새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에 혹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애들 같은 경우에 젊은 애들이 가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뭐 한다면 또 좋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또 잘 맞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환자들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목소리 듣기 운동과 목소리와 대화하기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은 요거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자세히 하니까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제가 강의했는 내용은 오늘 환청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강의를 한 거죠.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자, 인지행동치료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접근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접근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쟁기억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비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생성 아바타 치료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기 운동과 목소리와 대화하기 치료하고 있습니다. 요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 중에서 배정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가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하는 것이 수용접근법입니다. 이거죠. 수용하십시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마음챙김이 수용하는 데 정말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 접근법 도움됩니다. 그거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심 훈련, 감사일기 쓰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비심 훈련 이거 도움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 듣기 운동과 목소리와 대화하기 치료법에서 정말 도움되는 방법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거에 대한 것도 그것만 잠깐 정말 내가 씻는다고 뒤에 요 한 문장만 이야기할게요. 뭐가 정말 도움되느냐. 자, 이게 정말 도움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우리 당사자들이 안 배워도 그냥 하는 방법이 목소리 무시하기 내지는 앞에 이야기했죠. 분산기법. 목소리 들리면은 무시한다 아니면
안 들으려 한다.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딴 일 한다. 음악 듣는다. 이 방법은 안 배워도 흔히 하는 방법이고 또 전통적으로 1980년대에까지의 70년대, 80년대까지 행동치료법은 이 방법을 사용해라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 무시하십시오. 목소리가 들리면 음악을 들으십시오. 목소리 들리면 일어나서 다른 데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전에 썼던 정신분열병과 가족책에서 제가 이 방법 소개하고 있습니다 했죠. 지금도 병원에 가면 상당수 의사들이 이 방법 권해요. 목소리 듣지 말고 무시하십시오. 목소리가 들리면 음악 들으십시오. 목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권하거든요. 이게 분산 방법이에요. 목소리 안 듣고 목소리가 들릴 때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안 배워도 사용하는 방법이고 안 배워도 상당수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과거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가르쳤었고 내지는 90년대까지도 그리고 현재도 대다수 90% 이상의 정신과 의사와 90% 이상의 상담자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안 없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그 순간만 피할 수 있을 뿐이지 장기적인 효과 없습니다요. 그 순간만 피할 수 있을 뿐, 5분, 10분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 그럼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또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안 배우고도 사용하는 방법 이야기예요. 1만 명이 넘는 몇만 명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쓰는 방법이 이 방법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쓰는 게 선택적으로 목소리 듣기.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 칭찬하는 목소리는 듣고 자기 욕하는 목소리는 안 듣는다. 이게 선택적 목소리 듣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기. 목소리하고 드디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마음속으로. 그 다음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하기. 뭐냐면 나 지금 바쁘니까 우리 이따 저녁에 이야기하자. 이게 목소리와 구체적 약속하기예요. 자, 그런데 목소리 무시하기 내지는 분산기법은 비효과적인 방법이고 이 방법 빼고 나머지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 칭찬하는 목소리 듣고 내 비난하는 목소리 안 듣고 이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목소리하고 서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목소리와 싸우거나 피하지 말고 따박따박 주장훈련을 하는 우리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인 게 문제니까 목소리를 상대해서 얼마나 좋은 연습 상대냐. 목소리를 상대로 주장훈련 연습해라. 자기 말을 따박따박 하는 거 연습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기, 그 다음에 목소리의 구체적인 약속, 이거 다 도움됩니다. 그런데 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목소리와 구체적인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약속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24시간 목소리가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정해줘라. 우리 하루에 1시간만 이야기하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만 이야기하자.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구해라. 그리고 딱 이렇게 약속하고 나면 목소리 약속 받아야 돼요. 목소리가 약속하게 해야 돼요. 근데 딱 해서 마음먹고 하면 목소리가 약속해요. 알았어. 그럼 우리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만 대화하자. 약속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수시로 말을 걸어오면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하고 목소리한테 말을 하면 그럼 목소리가 입을 닫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특정 시간을 부여라. 목소리에게 말대꾸해라. 당하고 있지 말란 소리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할 때 듣고 있지 말고 나를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바보 같은 놈이 아니야. 나는 이런 점에서 대단한 친구야 라고 목소리에게 말대꾸해라. 당하고 있지 마라. 그리고 당하고 있지 마라는 걸 적대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절대로 목소리를 적대시하면 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목소리는 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말을 따박따박 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설정하라. 맨 그 말이에요.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해도 되는 표현과 하면 안 되는 표현,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표현을 하면 그런 말은 하지 마라고 한계를 딱딱 그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취급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게 한계 설정이에요. 아까 부모 자식 간에도 한계는 있어야 된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두드려 맞아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를 자해시키는 행위, 이런 거 못하게 다 내가 한계를, 선을 딱딱 그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특정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도 한계 설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표현법이고 등등등등 요구사항이고 이런 것이죠. 한계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적어라. 적는 건 무지무지하게 좋은 방법이에요. 기록은 우리 환자들한테 무지무지하게 좋은 방법이에요. 환청도, 망상도, 와해된 언어도 모조리 기록은 좋은 방법이에요. 일기 쓸 수 있으면 일기 쓰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하여튼 뭐든지 기록을 자꾸 남기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목소리가 하는 말을 자꾸 적다가 보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가 나와요. 적어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걸 적는다는 게 힘드니까 그럼 뭘 적느냐? 중요한 건 적으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적어야지 돼요. 목소리가 하는 말도 그렇고 모든 거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거는 다 기록해 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목소리에 대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적으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한테 욕을 해야 되는 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욕하는 말을 그대로 다 적으라는 소리예요. 그런 거 적어라.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런 환청을 듣고 있어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의논 상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를, 목소리를 두고 환청하는 걸 두고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하면 좋고, 상담자를 중에서도 목소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상담자는 도움이 안 될 거고, 목소리와의 관계를 한 친구와의 관계처럼, 한 사람과의 관계처럼 생각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라면 원리는 똑같아요. 현실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는 절대로 헛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담자면 좋고,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들어줄 수 있으면 엄마한테 털어놓고 의논하면 되고, 이 이야기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요게 권하는 방법이에요. 이 인터보이스에서 목소리가 들릴 때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이 목소리 듣기 운동에서 권하는 거예요. 하나만 첨언하자면, 목소리 듣기 운동은 뭐고 인터보이스는 뭐냐? 목소리 듣기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부가 있어요.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막 전 세계 다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지부가 없는데 어찌됐거나 전 세계 상당히 많은 나라에 지부가 있는데 전 세계 상당히 많은 나라의 지부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인터보이스예요. 인터보이스는 목소리 듣기 운동은 그 전체를 다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 그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목소리 듣기 운동이 있고 목소리와 대화하기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톨킹 위드 보이스, 이건 또 뭐냐라고 할 때 목소리 듣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코르스텐스라고 하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코르스텐스를 비롯해서 그 유튜브에 제가 내 머릿속의 목소리라고 해서 강의했다던 엘리노어 롱든이 결국은 그 유튜브 찍을 땐 석사학위만 있던 상태였는데 이후에 박사학위까지 따서 결국은 지금은 그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자기 이제 상담 센터를 하고 있는, 상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내놓은 상담 방법이 톨킹 위드 보이스라고 해서 목소리와 대화하기 치료라고 하는 걸, 목소리 듣기 운동법에 기반한 치료법이 톨킹 위드 보이스예요. 그래서 약자로는 TWV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목소리 듣기 운동을 많이 강조하지만 저는 목소리 듣기 운동의 모든 가정과 방법을 100%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안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도 있고 취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톨킹 위드 보이스 이 방법은 저로서는 아직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제가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에 이야기했던 목소리 듣기 운동에서 권하는 그 6가지 방법을
그 5가지인가요? 6가지인가요? 아까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5가지. 그 5가지 방법을 제가 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자면 수용접근법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챙김 훈련과 자비심 훈련 같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자,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하지만 앞에도 이야기했죠. 절대로 환청이나 망상이나 또는 어떤 증상을 인생의 중심에 놓지 마십시오. 증상을 없애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생활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하는 게 제 이야기예요. 증상이 주변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어찌됐건 어떤 방법을 쓰든 증상이 주변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한편으로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내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내 스스로가 정해서 집어넣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았다 라고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 건지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삶의 중심에 진짜가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시간을 많이 초과했네요. 1시간 5분이나 초과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